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홍 원장님도 뵙고 그랬었는데 홍 원장님 쪽도 조그만 그 의료화사회라는 의사단체였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세미나 하면 5분에서 10분쯤 모이는 그런 홍 원장님도 그런 작은 단체 할 때 그때 뵀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뭐 중국 대사관 앞에서 24시간 365일 혈액농성 한 499일 했고요. 그다음에 풍선 날리는 사람들하고 좀 같이 했고 아스팔트에서 많이 놀아가지고요. 그때 몇 명 안 되니까 굉장히 과학했어요. 굉장히 과학해서 그 당시에 저를 아스팔트에서 겪어봤던 김상진 같은 친구들은 저한테 시비를 안 걸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얼마나 한번 과학해지면 어느 정도 과학해지는지 아니까. 여러분 사람이 발악적이 되잖아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박 대통령 탄핵 당하는 거 보면서 제가 잔인해서 시간 끌어달라. 그래서 시간을 잉태한 여인이라고 이제 카피를 뽑고 당신이 우리 민초가 깰 때까지 우리 지식인이 깰 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달라 이런 뜻인데 시간을 엄청 많이 끌어주셨네요. 이제 감옥 들어가신 지가 벌써 뭐 한 4년 가까이 되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리고 이제 3월 11일 날 좀 그 성격이 발작을 해서 휘발유를 한 40리터 넣어갖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제대로 걸려서 한 3년 살아야 되는데 그 경찰이 위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유예로 한 몇 개월 만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나와서 이제 7월 8월부터 이제 이 조직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 이선본 지금도 저희 단체 재원은 이선본 때 조인하신 후 그 회원들이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제가 저희 단체에서는 생활비를 안 가지고 가는데 한 달에 평균 한 2,500쯤 만듭니다. 그래서 스태프가 한 3명 돌아가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시도하고 이거에 다 그 돈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국자연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 위에 또 부산을 하나 더 씌워놨잖아요. 정교모 같이 하려고 리버티 현대라고 불러도 좋고 어느 이름도 좋아요. 편한 대로 썼어요. 이건. 근데 여기 이제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지역 조직을 추진을 하잖아요. 지역 조직을 추진해서 말하자면 지역 조직 해보면 딱 2가지 문제죠. 하나는 선거구별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는 이제 핵심 간부, 장교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게 한 유니트에 그게 선거구에 성립을 했던 대전이라는 한 100만여 명 되는 그 그룹에서 성립을 했던 한 유니트에 한 5명에서 10명이 있어야 그 유니트가 성립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전투적이고 활동적이면서도 인격이 있고 사회생활을 풀어갈 줄 알고 이런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로 관점과 사상이 통일돼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3,000명 생기면 그거는 조직이 최소한 3만에서 6만짜리 조직이 되거든요. 우리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한 서너 명 같이 움직이면 조직은 그거에 10배에서 20배씩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돼야 우리 사회의 기본 뿌리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뿌리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거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은 말을 들어요. 우리가 지금 대전이 아마 한 100여 명 움직이시죠. 근데 만약에 대전이 거기에 10배가 돼서 1,000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말 듣는다고요, 실제로는. 함부로 못 가버려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하나 한쪽에서 챙겨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를 때릴 때 돌아가는 그 칼날을 보세요. 딱 3개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 돌아가고 있는데 걔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튜브 우리보다 더 심하게 감독해요. 영어권 유튜브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검색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 다음에 걔들 요번에 저기 법조 개기는 거 보세요. 그 법조라는 건 우리로 치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커뮤니티. 그 다음에 걔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개기는 거 보시라고. 우리로 치면 조중동에서부터 종편, 그 다음에 연합, 그 다음에 한겨레 오마이 경향까지. 결국 칼날은 3개예요. 그러니까 언론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이거나 아니면은 법조예요. 이거는 아주 특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이 로컬 조직이 아무리 커져도 칼날 관리랑은 이건 다르거든요. 쟤들이 이 힘을 쓸 때 그 딱 사람 상황을 뽀갤 때 보면 이 칼날은 그 셋이라고요. 그래서 미국 그 상황 봐도 그렇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잡을 때도 결국 그 세 개 칼날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돌아가고 인터넷 돌아가고 법조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 우리 21세기의 정치투쟁은 결국 그 마지막에 칼날 대 칼날로 싸울 때는 그 세 종류 칼날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러나 이 뒷심이 제대로 딱 현장에서 이 자유시민 조직이 아주 고급화돼서 딱 밀고 나가질 않으면 앞에 칼춤 추는 게 소용이 없어요. 또 거꾸로 앞에 칼춤을 추는 선수들이 없으면은 자유시민 조직만 가지고는 또 안 한다.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상황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쉽게 서로 얘기하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맞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몰라섰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몇 주면은 시간이 이제 제가 시계가 없어서 이걸 봐가면서 하자면 제가 한 7시 반 정도까지 할게요. 7시 반, 7시 40분까지. 이제 7시 한 40분까지. 우리가 이제 크게 봐보자고요. 이걸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세계대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칼을 안 썼을 뿐이지 이건 세계대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동아시아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의 공산당이든 중국 대만에 있는 사람이든 중국 역사를 볼 때 중국 언제 무너졌냐라 딱 그러면은 그 포인트 마크를 찍는 시기가 그 시점이 1860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950년대 말부터 이제 사상 최대의 기독교 사교 농민 반란, 태평천국 피바다가 펼쳐지고, 그래서 중국 사회가 안에서 다 갈라지고, 기독교 사교예요. 성경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라고 반란을 일으켰다. 홍수전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택동이나 중국 공산당의 첫 세대는 아버지는 홍수전이고 엄마는 스탈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농민 반란 그 악마성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거를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공산주의를 옆구리에서 유전자를 이렇게 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1860년을 보는데 왜 그러면 그 해에 그렇게 내부가 거덜이 나 있는 중국이 이제 항구 문제를 둘러싸고 그 청을 영국군 이런 열강 군대들이 들어가서 베이징에 함락돼 버려요. 자금성이.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도 뭘로 나타나냐면 동학을 만든 최재우가 쓴 동경대전의 첫머리에 보면 경신년 봄에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춥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웃자고 이렇게 나가요. 그 경신년이 그게 1860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몰락이 여기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힌 것처럼 느끼는 거라고 이게. 중국이 이게 어디서 닥친지 모르는 서양 것들한테 저 어마무시한 그 중화 질서가 무릎을 꿇어.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쟤들은 한국 현대사가 언제부터냐 할 때 저는 1860년부터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건국은 언제냐? 1953년 6.25 끝날 때까지. 왜냐면 국민의 형성이라는 건 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거예요. 예, 한국인들이 전쟁을 겪고 이제 남침을 물리치면서 국민으로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한국사를 다시 쓴다 그러면 1860년에서 1953년까지 93년이 어떤 역사냐? 우리가 현대 문명에 끌려 들어가서 이게 뭐야? 여기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하면서 헤매면서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걸로 모아진 시기예요. 그게 93년에 걸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 전체를 건국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건국이 무슨 어디야 얘들 주장에 하면 임정에 모여서 1919년 4월달에 18년 4월달에 임정 모여서 하루 만에 건국했다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건국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되나? 건국기가 이게 93년짜리 건국기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때, 이 2조가 망할 때, 저는 2조라 그래요. 조선이라고들, 이가 조선이라고 불러요. 하도 미워하기 때문에. 망할 때 보면 이자들이 택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랑 같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이 벌리고 있는 현상이랑. 그러니까 뭐냐면, 영미가 아니면은 다 손잡아. 영미랑은 왜 손을 안 잡냐면요. 영미는 특징이 뭐냐면은 개혁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애들이 제가 지금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못하는데 1850년 이짝저짝에서 영국이 미국은 노예 해방이 1865년에 이루어지죠. 헌법 개정이.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를 금지하는 노예 금지령이 되는 수정헌법의 13인가 14쯤 되는 게 그때 나오는데 미국은 영국이 그보다 10여 년 더 앞서서 전 세계 영국 식민지에 있는 노예를 정부가 다 사들여서 해방시켜요. 정확히 표현하면 영국은 로마 지배를 벗어난 5세기 이후로 노예가 뚜렷하게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8세기에는 1700년대에는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노예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노예를 한 마리 사서 노예 정의가 뭐예요? 내가 죽이고 살리고 가둬놓고 바꾼기고 이게 다 내 맘이죠. 간단하고. 노예를 한 마리 사서 런던의 앞에 있는 배에다가 묶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고발했어요. 일부러. 노예를 소유할 수 있나 없나 해서. 내가 어떤 짐승인지 노예인지 사람인지 모를 존재를 내 배에다 묶어놨는데 저 사람은 내가 산주자다. 근데 저렇게 묶어놨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판결이 뭐냐면 런던의 자유는 너무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예를 인정 안 하고 판결이에요. 그게.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미션 스쿨 만들었다. 여기에 영미 이외에 초장에 와서 미션 스쿨 만든 사람들 있나? 없잖아요. 심지어 프랑스도 없어요. 영국도 사실 없어요. 미국에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맞춤법 누가 정리했는데 헐버트 미국 선교사가 정리했는데 우리 아리랑 미녀 누가 최고했는데 헐버트 미국 선교사가 아리랑 미녀 최고했네. 그 다음에 여기 다니면서 풍속기 누가 썼나? 버크 비숍 여사 영국의 여행자 버크가 썼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바깥이라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신분을 말하자면 상인으로 위장하고서 저기 그 셔먼 옷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뭐 좀 해볼까 선교해볼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목 잘려 죽었잖아요. 토마스 대동강변에서. 그러니까 이 영미 쪽은 보면은 이 로컬 사회의 개혁을 원하는 세력이 같이 들어와요. 이게 영미가. 그건 어디서 전적으로 드러나냐면 1910년에 우남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건너왔을 때 그때 돈을 누가 되냐면 록커펠러급의 사회 자선 사업가가 있어요. 워너메이커라고 유대계인데 워너메이커가 돈을 대고 그 다음에 가서 시민운동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존 머트라고 미국의 YMCA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194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시민운동의 아버지예요. 존 머트가. 그래서 우남이 존 머트 책 많이 번역해요. 여기 와 있으면서 1910년 11년에 그 다음에 존 머트는 그 당시에 이제 저 사람의 아삼육 정치 동맹자예요. 저 우드로 윌슨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인데 12년에 대통령 됐으니까 12년 11월 달에 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와서 같이 뛴 거는 누구냐면 존 머트의 오른팔인 플래처 브록만이랑 같이 뛰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판 기독교 버전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YMCA 운동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실었으니까 워너메이커가 그때 종로 YMCA 땅도 그때 산 거예요. 그때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있는 서울역 앞에 연세대학 자리, 연세대 병원 자리, 세브란스 병원 자리, 그게 제주공원인데 그것도 그 돈 주고 샀어요. 그 돈으로 산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돈을 주니까 이제 이 잘난 프린스턴 대학 박사.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미국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4만쯤 돼요. 근데 아마 그때는 한 해에 500명도 배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배출되는 박사 학위자는 그러면 한 해에 300명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아주 하이 클래스들이에요. 거기에서 박사를 따갖고 와서 여기서 저기 뭐야 그런 돈줄을 뒤에서 대고 사람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독교 커뮤니티랑 손잡고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조직화를 하니까 105인 사건 일으켜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감리교 교단에서 이제 바리바리 싸갖고 미국으로 보내버리죠. 우남을. 근데 우남 미국 간 해에 가고 조금 있다가 저거가 저기 당선이 돼요. 우드로 윌슨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리가 민주당의 원하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흑인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갖고 아이리시 끌어들이고 스카티시 끌어들이고 해서 민주당을 이제 현대 민주당으로 만든 그 주역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12월 달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냐면은 서울에 코엑스 인터콘 그랜드 볼룸이에요. 한 1000명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우드로 윌슨을 당선시킨 법들들이 쫙 모여요. 그게 포와탄 호텔인데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한테 딱 비유 맞춰줘야 되니까 우남이 처음 한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이 예수를 서양에 줬다. 그리고 조선인이 기독교를 동양에 전파할 거다. 그러니까 the Judea people, the Jewish라고 하고 the Judea people gave Jesus to the Occident. 그때는 West라고 해요. Occident라고 그래요. And the Korean people will give Christianity to the Orient.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앵글로색슨 입장에서 들으면 거의 이단인 소리예요. 사실은 유대인이 예수를 줬다는 표현. 나 보고서 표현 보고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we even have a Paul here. 우리는 여기에 사도 바울도 데리고다. His name is 손정도. 그게 그 손재도가 아버지예요. 그 늦깎이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 나이 40에 유학자다가 평안도 사람. 손경도. 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고요. 조선의 지배층은 영미가 아니면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가서 영미 안 하려고 누구한테 가서 달라붙어요? 청한테 가서 달라붙잖아요. 그랬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 붙어갖고 청 깨지고 나니까 잠시 일본에 달라붙었다가 그 다음엔 일본이 겁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에 가서 달라붙잖아요. 그 러시아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러일 전쟁 터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식민지 되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이거 가만히 보면 결국 깔려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영향력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 그러면 자, 이 근성이 지금 없는 것 같냐고요. 저는 이 근성이 문팔육도 있고 조중동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걸로 그렇게 보시면은 세상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뭔가 원칙과 가치와 생명에 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좀 터보겠다라고 지금 지금 코로나를 무릅쓰고 이 좁은 방에다 모이신 거 아니에요?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우리한테는 언론도 없어, 정당도 없어. 미국은 그래도 언론도 좀 있고 정당도 있잖아요. 폭스는 돌아섰다 그래도 뉴스맥스도 있고 OAN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들은 또 트럼프 지지가 많아요. 지방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또 지식층이 두껍지도 않아요. 지식층들이 그렇게 좋은 이쪽 생각이나 이쪽 사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리해놓지 않았어요. 또 우리한테는 정통 보수의 관점에서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교계도 약해요. 미국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있는, 다 부족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아주 여우같이 마키아벨리적으로 해서 공화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현직 대통령이 없어요. 또 우리한테는 그 정도의 건강성을 갖고 있는 공화당도 없는 거, 정당도 없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을성을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거를 하나씩 한 걸음씩 갈 수 있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저도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걸 만들어야죠. 그 지역별로.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정치투쟁에 딱 들어가면 칼날 3개 갖고 싸운다. 쌍칼잡이가 아니라 3칼잡이에요. 언론 갖고 싸우고 인터넷 갖고 싸우고 법조 갖고 싸운다. 그럼 이 칼날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현장에서 지역에서 투쟁하는 건 지역투쟁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해 가면서 길을 뚫어내야죠. 뭐 누가 답이 있겠어요. 그 대신 우리 또 장점은 하나 있어요. 지금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장점은 뭐냐면은 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영악해. 전 세계에서 제일 눈치 빠르고 영악해요.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향이 이렇게 분다라고 하면 또 이 사회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장점은 있기 때문에 이게 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세나차주에서 많이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천지사방으로 전쟁이죠. 아까 그 세계대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구도는 진주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파퓰리즘이에요. 가치주권이라는 건 이제 가치지향 주권 국가인데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나중에 왜 이렇게 이름 달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자, 그럼 이게 이제 천지사방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국 지금 대선 선거부정 가지고 붙어 있고, 여기 배우가 중국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최대의 그 컴퓨터 해킹 사건이 일어나 있거든요. 이게 해킹이 어떤 해킹이냐면 이 솔라인드라는 회사인데, 이 솔라인드가 안철수 10배, 20배, 100배짜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때 보안을 피해서 침투시키는데 얘들이 한 짓이 뭐냐면 누가 했는지는 아직 덜 밝혀져 있지만 솔라윈드의 보안 솔루션이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안 패키지를 깔면은 바이러스 걸리는 거야. 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거 하나도 안 파괴해요. 뭐만 해주느냐. 뒷문 열어놓고 로그인 아이디만, 비밀번호만 빼내요. 그래서 로그인을, 그러니까 트럼프의 PC가 만약에 솔라윈드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면 트럼프가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데는 다 접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악랄한 쪽집게 해킹이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번져 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배우가 지금 러시아냐 중국이냐 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미국은 지금 그렇게 다 복잡한 상황이라 아실 거고, 유럽은 오히려 잘 모르세요. 지금 유럽 헝가리에서요. 엊그저께 헝가리 의회가, 거기는 의회가 개헌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개헌이 됐는데, 개헌이 뭐냐면, 부모란, 엄마가 여자고 아빠가 남자여야 한다. 동성애 커플이 입양 못 한다는 거예요. 헝가리가 완전히 이쪽이에요. 오래됐어요. 헝가리 한 10여 년 돼요. 이쪽 성향인 게. 이걸 이끌고 있는 게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성향이 게 폴란드고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고 헝가리고 리투아니아예요. 얘들은 뭐냐면, 야, 국경 통제해야 되고, 이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뭐 다문화 뭐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전통가치 지켜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정말로 저는 교육부터 바깥이지만 헝가리의 그 수상 오반이 하는 연설 보면요, 이게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아주 눈물이 쏙 날 겁니다. 이 오반 연설이 딱 이런 식이거든. 헝가리는 기독교에 바탕한 서방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지난 1000년 가까이 피를 가장 많이 흘려온 민족입니다. 이러고 얘기해요, 연설이. 오반인데, 오반 연설을 한번 나중에 좀 번역해서 한번 띄울 필요 있어요. 헝가리 굉장히. 참고로 헝가리가 노벨상 받은 사람 나중에 우리 한 총장님 한번 뒤져봐줘. 10명은 될걸요, 거기. 조지 소로스도 헝가리야. 그 다음에 20세기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마크시스트 철학자 게오르그 루카치 헝가리 사람. 그거 아주 특이한데, 헝가리. 나라는 한 1000만 명도 안 될 텐데. 자,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EU라는 걸로 해서 그 주권국가 허물어뜨리고
지멋대로 막 나가려는 거 그게 가면 안 된다. 이게 이유약화주의인데 이유약화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인도태평양에서는 지금 호주랑 지금 중국이 대판 싸움 붙어 있죠. 호주가 완전히 망가졌다가 이 방향으로 도는 게 한 4, 5년 될 거예요. 이 보수 방향으로 도는지가. 그래서 중국이랑 제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지금 호주죠. 인도 당연히 싸우고. 일본 요새 보면 트럼프 지지한다고 다 튀어나온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노선의 투쟁, 저는 이걸 일단 치기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라는데 이게 이 구도가 굉장히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잠깐 더 들여다보죠. 이 정치라는 건요. 정치는 뭐냐면 이거 다 지금 시민 정치 하려고 다 오셨잖아요. 정당 정치는 아니더라도.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적과 아의 구별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칼 슈미트라고 나치 철학자가 얘기한 얘기인데 이 얘기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볼 게 많아갖고 좌빨들이 얘를 또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 사람 말 중에 딱 하나, 정치란 적과 아를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이때까지 이쪽 우리 진영의 문제가 뭐냐면 적과 아의 구별이 약한 거예요. 이게 어느 선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계신 분들 그러면 조금 이제 우파 성향이다 그러면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다녀가지고 중국 어디 갔냐니까.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사회과학적 용어가 아니잖아. 그럼 정치를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중에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음모를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정치할 거냐고. 정치는 결국에 가서는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설득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결국에 가서 그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 자체를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과학적이라 그럴까, 좀 세련되게 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좀 설득력이 좀 그 범위가 크게. 이제 이런 문제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586 집단과 이제 반문연대다. 문재인 586 집단이냐, 거기에 반대하는 집단이냐. 오케이. 근데 나는, 국민의힘이 더 얄미운데, 어떨 땐? 조중동이 더 얄미운데. 우리 애들 큰일 나는 놈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20년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그러면 일제 아닌 자로 나눠. 나라 망친 주범은 고종 민비인데 거기 둘러싸고 있는 저기 중화 성리학 탈레반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병운동 뭐 1905년 의병운동 막 얘기하면서 교과서에 유인석 이런 사람 나와요. 유인석 행력 중에 뭐가 있냐면 의병부대를 끌고서 의병을 한다고. 유인석이 아마 충청북도 어디 경상북도나 충청북도 해락산맥 근처일 거예요. 근데 끌고서 이제 유병을 하는데 그 안에 부대장 회의를 하는데 이제 상인 출신 하나가 자꾸 입장을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 쌍것이 양반한테 덤벼 그래가지고 끌어내다 목을 잘랐어요. 그런 얘기 교과서에 없지. 자,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의병을 우리 의병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야. 지금 현대문명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저는 그래서 시일야 방송대국 쓰고서 자살한 양반이 그게 매헌인가? 장지현 말고 그 순천에서. 순천. 네. 매천야로 쓴 분. 매천야로. 황원이. 황원. 매헌이 아니라 황원. 황원의 그 매천야록을 읽어보면요, 저는 그래서 양반 참 한심하다. 결국 뭐냐면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출사를 해서 사회를 개혁해서 지금 이러이러하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임금을 모시고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임금이 이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내 인생 황됐다. 그렇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 관점이 전체가 그냥 중화 성리학 탈레반이야. 그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가끔씩 얘기한 것 뿐이지, 이 사람의 비유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황원을 내가 매천야라고 쓴 황원을 내가 사표로 삼을 수 있냐. 그리고 내 동지냐 이거지. 시공을 초월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적아의 구별을 어떤 가치관, 어떤 관점,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중 글로벌리즘을 적이라고 딱 규정을 하는 순간 이게 인류적 차원의 싸움에 우리가 한반도의 한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조중동과 국민의힘 뭐 안철수 따라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친중 글로벌리즘 우파 하수인이 돼버려요. 문재인 쪽은 친중 글로벌리즘 좌파 하수인.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새 정당 만들 힘도 없고 정당도 만드는 것도 무의미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 기묘한 이중적 투쟁을 해야 될 거다. 견제하면서 동시에 끌어당기고 견제하면서 끌어당기고 이 이중 게임을 해야 될 거다. 왜냐면 신뢰할 수 있는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활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활용 대상이 된다고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는 워낙 이런 말을 적나라하게 해서 예를 들면 저거 아는 것 좀 한준장님 저 양반은 저기 문체부 국장 중앙회 국장이 내가 물어볼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뭐 좀 잘 나가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제에서 제일 골아픈 놈 뽑으라 그러면 넘버 1번 백모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조중동의 편집국장, 논설위원, 뭐 논설실장 모여갖고 제에서 제일 골아픈 말쟁이 글쟁이 꼽아라면 넘버 1번 백모 아니야? 예. 제가 거의 문둥이 취급당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얘기는 정당할 생각도 없고 조중동에 잡을 생각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저 입장에서 조중동과 그러면 국민의힘을 다 적으로 돌리고 저 개땡땡들 이것만 하고 사냐? 아니에요. 제가 박영하 교수님이나 저기 조성환 교수님, 박영하 교수는 국회의원 출신 아니요. 조성환 교수는 노재봉 사단의 그 적장자거든. 그러니까 조성환 교수도 좀 더 처신했었으면 지금 3선 의원을 하고도 남아요. 3, 4선을 하고 남은 친구인데 제가 박영하 교수나 조성환 교수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 아니 저 사람들은 나는 거의 문둥이 취급하는데 조 교수나 박 교수가 가서 좀 잘 침투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골아프게 생각하는 거야. 저놈이 이를 갈고서 무슨 뭐 정당을 만들고 깃발을 튀어나가면 고립화시켜서 죽일 수가 있잖아. 근데 분명히 비판 나설게 하고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또 옆에서 다른 사람들 보내가지고 침투시키고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내부 분열시키고 이거를 같이 하거든요. 이거를 밑을 긁어내는 작업을 밑장 빼기를 밑장 넣고 밑장 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정당을 함부로 만들면요. 정당은 이겁니다. 지금 정당 뭐 내가 받는 메시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씩 받아. 정당 만든다. 웃어요. 정당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게임 이론에서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표 먹으면 이 선거구에서 다른 사람은 한 표를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이권이 떠다녀. 사람 모으기 쉬운데 그 모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적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시민은요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레버리지라고요. 내가 1만큼 모이면 힘은 열을 써. 그래 중간에 내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 대신에 이권이 안 왔다 갔다 하니까 모이긴 힘들어요. 근데 거꾸로 이권이 안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사람만 모일 수 있어요. 앞가림 되는 사람만. 그 대신에 천천히 가죠. 안 부풀죠 이게 잘. 그 다음에 이제 정당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제 참 갑갑하게 느낀 게 저거예요. 뭘 갑갑하게 느끼냐면 장교는 어떻게 길러지냐 이거야.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 로컬에서 그 활동을 이끌어가는 간부를 당신들은 무슨 관점, 무슨 사상, 무슨 언어로 어떻게 기르려고 하고 있냐. 그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임명하면 되는 줄 알아. 대전, 유성, 지구당 책임자 임명하면 되는 줄 안되니까? 우리 지금 바닥에서 뛰어보잖아요. 바닥에서 뛰어보면 진짜 그 제대로 된 그 로컬 간부 한 분 한 분의 그 사람이 딱 제대로 딱 그 감 잡고서 뛰었을 때 그 원자폭탄 같은 파괴력을 갖잖아요.
우린 개인이니까 원자폭탄이 원자에서 폭발하지 분자에서 폭발합니까? 덩어리에서 폭발합니까? 작은 단위에서 폭발할 때 폭발력이 크다고요. 이게 실존적인 차원에서. 세상 일이 다 그래요. 덩어리에서 폭발하는 건 폭발력이 안 커요. 그 작은 자기 영혼의 실존적 깊숙한 곳에서부터 폭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각각 100명, 1000명 모였을 때 이게 파괴력이 무지막지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파퓰리즘으로 저는 전선을 구별합니다. 친중 글로벌리즘은 뭐 제가 센터측에서 말을 하니까 요새 이제 미국 애들이 과도 집단, 올리가티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금숟가락 몇 명 위에 모여있는 최상류층 과도 집단을 올리가티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네네네. 그래서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 빅텍은 이제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같이 가죠. 얘들의 기본 그 사상은 뭐냐면 해체주의를 기본으로 깔아요. 그러니까 진실 거짓 구별 없다. 신이 구별 없다. 선악 구별 없다.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차별 금지 뭐 근데 차별 금지가 아니라 판단 금지죠. 인간이 판단하는 동물인데 가치관을 가지고. 네, 그거 안 찍으셔도 돼요. 말씀 홍한테 말하면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낙인 찍고 인격살인이죠. 뭐냐면 이제 우리 같으면 저거 친일파야, 저거 박파야, 저거 전쟁광이야, 저거 극우야라고 낙인 찍고 인격살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문창국에 끌어내듯이. 이제 그게 이제 미국서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 식민주의자. 그래서 낙인 찍고 끌어내려서 요새 미국이 아브라함 링컨까지 낙인을 찍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 고등학교가 이름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창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게 덜한데, 우리는 이걸 이제 이제 김일성식으로 순결한 조선민족을 짓밟은 외세에 대한 분노로 나타내죠, 우리는. 얘들은 죄책감으로 나타내죠. 백인우월주의, 인종주의, 식민지에 대한 죄책감.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타임스에 실린 최근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유펜이면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유펜 정교수가 쓴 글이 뭐였냐면 요번에 이제 백신을 놓는데 노인부터 먼저 놓지 말고 의료진이나 무슨 응급차 운전사 이런 사람부터 먼저 놔라 이거야. 이유가 뭐냐? 노인은 구성비를 보면 백인 비율이 높아. 이쪽은 구성비로 보면 인종이 잘 섞여 있어. 근데 이쪽은 좀 늦게 나도 안 죽고 이쪽은 늦게 나면 죽거든요. 얘도 지금 그 정도까지 망가져 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의 정교수가 그런 글을 쓰고 그걸 뉴욕타임스에서 실어요. 그 정도까지 망가져 있는 놈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친일 글로벌리즘의 제일 앞장서서 잘 떠드는 창구가 세계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에 이제 얼마 전에 홈피에 올라갔던 아젠다들이 있어요. 근데 비판이 심하니까 슬쩍 내렸어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서방 가치,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생명 끝났다. 이거.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신앙 영성에 관한 존중, 시장 민주주의 이거 생명 끝났다. 그럼 오케이 이제 중국 가치로 갈까? 공자학원 가치? 이슬람 가치로 갈까? 두 번째, 사유재산이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 된다. 세계 경제 포럼이요. 다보스 포럼의 아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전체를 다 마비시키고 가만히 몇 달 동안 사람들 집에 가둬놨다가 경제를 그 다음에 사회 체제를 완전히 체질을 바꿔서 리셋 시켜야 된다. 리셋이라는 건 심장 정지 한번 때렸다가 다시 뛰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몸팔리게 한 소리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한 소리도 아니고 다보스 포럼이 하는 소리. 그리고 거기에 다보스 포럼에 맨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놈은 누구냐? 영국 왕실의 찰스 박사잖아요. 네. 다이아나 남편. 그러니까 골 때리는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세계대전이란 얘기예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게 쭉 진행을 해오다가 이게
지난 4, 5년 사이에 영국 브렉시트 터지고 유럽 터지고 미국의 트럼프 터지면서 이게 다 붉어져서 나온 거예요. 전쟁이죠. 그래서 제가 세계 대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가 그런 놈들이야.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건데? 전쟁이면 적 아가 갈려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달았더니 지금 그 미국의 아주 그 훌륭한 단체, 미국의 ACU, 미국 보수주의 연맹을 이끄는 댄 슈나이더가 저거 무지하게 좋은 개념이다. 자기들도 이 개념 쓰면은 자기들 경험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뭐 쓰죠? 가치지향 주권국가. 무슨 가치냐, 이거. 서방이 주도해서 확립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다. 그러면 저 최민희 같은 내가 그랬잖아, 며칠 전에. 이준석이가 또 멍청해갖고 제대로 묻질 못한 거야.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냥 해서 임상 실험도 없이 그냥 때리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아니 FDA 실험 정도 끝나야 그거 하지. 지금 당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최민희가 너는 사대주의자냐. 이준석이가 바보 같아서 그래. 제가 이준석이면 뭐라고 말하냐면 FDA 대신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기술 아니요. 아스트라제네카 자체는 스웨덴계 다국적 기업이지만 그 핵심 기술은 옥스포드 기술이니까 영국 기술 아니야. 기술 원산지인 영국에서 임상실험 끝내야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아니면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당신 미쳤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천문학적인 세계적 다국적 제약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저기 서울에 그 강남에 그 무역센터 가면 한 개층 정도 다 쓸걸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그죠, 선생님? 아스트라제네카 약 병원의 천지사방 삐까리 아니야?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회사들이 약국에서 사는 약들은 저기 카피 약들이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는 이미 카피약은 졸업했거든요. 아무나 막 만들 수 있는 약들은. 걔들은 다 신약이거나 뭐 특허권이 있거나 이런 약들만 하잖아. 라이선싱 받아서 하는 약들.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가 미쳤다고 임상이 안 끝났는데 한국 정부가 돈 싸들고 왔다고. 야, 그럼 한국 놈들 임상해봐, 이놈들아. 너 근데 임상할 준비도 안 됐냐? 니들이 이렇게 축돈 사는 맘대로 해. 그러고 2천만 병은 줄 것 같아요, 선생님? 안 줘요. 회사 나중에 직당 소송 걸려서 회사 한번 닫는다고 그 짓 했다가.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수입해서 임상 없이 그냥 해서 때리겠다라는 그 얘기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야, 이 무식한 거서 너 아스트라제네카 가서 그 말 해봐 한번. 네가 가서 해봐. 걔 치도 먹나. 네가 그런 식으로 물량 2천만 개 빼올 수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뭐냐면은 서방이 주도해서 확립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그러면 인정한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라는 게 마지막 판의 완성을 저기 웨스턴 유럽이 했지, 서방과 미국이 했지. 이게 뿌리를 보면 거기 게 아니에요. 뿌리를 보면 지주계 전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주계 전체에서 예를 들면 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메르부터 시작한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이 있는 거고. 뭐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다. 근데 빨리 해야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또 다른 것도 있고, 이게 다 모여가지고 헬레니즘 전통도 있고, 심지어는 뭐 거기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 유럽을 짓밟았을 때 나온 그 위기의식도 작용을 했을 거고, 또 그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짓밟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징기스칸이 짓밟았을 때 나온 위기의식도 작용을 했을 거고, 여러 개가 작용한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처음에 깔때기로 받아낸 데가 이탈리아의 피렌체였고, 피렌체가 깔때기가 너무 좁으니까 거기는 빠개져 버리고, 똑같은 깔때기 좁은 데다가 고압 쏴버리면은 깔때기 빠개지잖아요. 피렌체가 인구가 10만 안팎인 데다가 조그만 깔때기에다가 이거 고압으로 때려버리니까 피렌체 자체가 빠개져 버려요. 그 유명한 사람들 다 피렌체라고 연관 맺은 사람들입니다. 저기 뭐 미술의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뭐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단테, 그 다음에 저기 원근법한 보티첼리, 그 다음에 갈릴레오,
현대 자연과학, 그 다음에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마키아벨리, 전부 피렌체 사람들이에요.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피렌체 르네상스가 존재하는 게 지금 플로렌스. 자,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그런 게 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체코 프라하의 후스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쪽 그 프러시아 쪽 독일 쪽의 그 루터라든지 이런 한 2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위클리프에서부터 루터까지가 200년이거든요. 그게 200년에 걸쳐서 프로테스탄티즘 흐름이 있고 이게 엮여가지고 다 그 큰 데서 그 용광로 같이 작용을 해서 나온 게 이 문명이에요. 그럼 이게 마지막에 들고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 놈들이 서방 애들이라서 현대 운동이지. 그럼 너 이거 저기 쉽게 말하자면 야 거기 저기 뭐야 그 사도 중에 영국인 있냐? 없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미국인 있냐고요? 없잖아요. 현대 자연과학도 똑같죠. 이른바 르네상스로 대표해서 거기에 영국인, 미국인 몇 명 없어요. 여기저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얘들이 죄송합니다. 노가다 말로 오사마리를 잘해서 마지막에 묶음을 잘해갖고 자기가 잘 소화해갖고 그걸로 힘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나중에 한 200년 휩쓸고 다니니까 걔들 거지. 거기에 한국인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인의 까마득한 조상도 들어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간을 좀 길게 보니까 몇만 년 전 조상도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 수용하면 이게 사대주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핵심 가치는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과 인도 태평양 각 나라에서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이 흐름은 명확한 반중 성향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반 글로벌 올리가키, 즉 반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성향이라고 이제 이 두 싸움이 붙은 거고 이 싸움의 한국 쪽 전선을 저희가 담당하고 그래서 이게 세계대전으로 봐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글로벌 보편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세계적 인류적 차원의 보편성. 이거 이제 바쁘니까 이건 철학인데 이거 나중에 시간 있다고요. 자, 진주 글로벌리즘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좀 단어법으로 설명할게요. 조금 눈치가 빠르고 조금 앞가림 잘하는 사람 같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셔야 돼요. 조금 눈치가 빠르고 조금 영악하신 분 같았으면은 지금 친북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 왜냐? 미국이 판을 그렇게 짰어요. 자, 1989년 6월 달에 저게 터졌단 말이에요. 천안문 터지고 나서 10,000명을 탱크가 깔아주고 했는데 1개월 후에 아버지 부시가 스코크로프트인가 자기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등소평을 껴안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부시가 한 짓에 비하면 닉슨이 한 짓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닉슨은 그때 인도차이나에서 패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소련이 기세 등등할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손잡는 척 하면서 소련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불가피한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펜스가 닉슨 연구소 앞에서 연설할 때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닉슨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엄청난 반중이지만 닉슨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닉슨은 그러면 닉슨 때 1971년에서 89년 사이에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중국 봐준 게 뭐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냥 너희랑 적대하지 말자 이 정도지 봐준 게 없다니까 중국을. 근데 이 죄는 전부 아버지 부시가 했다. 이 인간 때 타이완 쫓아내고 중국을 유엔에 집어넣고요. 이게 다 이 인간 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제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저는 악마 1번이라고 봐요. 그 아버지 부시가.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자, 89년이면 동구가 무너질 때고 91년이면 소련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대통령했어? 92년 말까지 했어. 그러면
닉슨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손잡는 척을 했어. 오케이, 근데 소련과 동구가 무너졌다고. 그럼 방향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랑 동구랑 손잡는 척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랑 완전히 가서 붙었다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아삼육이 된 상황이라면 북한은 중국의 나아발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아삼육이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북한과 아삼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친중, 친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기우는 동작이 돼요, 이게.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 1996년부터. 근데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도 그거를 거부하고 자유, 우파, 보수를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바보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예요. 세태랑 관계없는 거예요. 내 판단이 그러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요. 그 잘난 놈들, 똑똑한 놈들, 영악한 놈들은 그래 니들은 친중하고 친북해서 재산 쌓고 출세해라 해가 난 이 길 가겠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도 말할 것도 없고 아들 부시 대형 사고 쳐놓은 거 보세요. 2001년 중국을 특혜적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시킨 놈이 누구냐면 아들 부시예요. 그러니까 얘가 노무현 영정 그려갖고 그 봉화마을 가서 찾아 빠져 있던 게 그게 저기 그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2001년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무역을 법제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무 준비 없이 이라크 같은 폭약을 다루는데 아무 준비 없이 거기에 WMD 있다고 주장하고 가서 거기서 전쟁 걸려가지고 지금 3조 달러를 묻었다고 20년 동안에. 중동 전쟁에 미국이 묻은 돈이 3조 달러예요. 사람 죽은 게 8,00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민주당 애들이랑 같이 손잡고 저질렀거든요. 아들 부시가 같이 손을 잡고 저질러 버리니까 언론도 비판 안 해요. 언론도 비판 안 한다고. 이 인간다고 구역질을 하는 게 연설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WMD 얘기에 대량殺상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후세인 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없었잖아요. 그 얘기를 지가 혼자 꺼내면서 It must be somewhere. 그러니까 뭐냐면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Maybe it's under here. 그러니까 이 연단 아래서 대량殺상국이 바로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이게 악마의 축제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돈이 20년 동안 3조 달러가 깨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거 오바마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아버지 부시 때부터 오바마 때까지 25년 동안 완전히 가파르게 기운운동장에서 우리는 반중하고 우리는 미국 잘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레이간 시대 때 미국을 생각하고 우리는 친미하고 그러고 우리는 순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끝나시면 바로 친북으로 바꾸시고 친중으로 바꾸셔서 인생 고쳐서 사세요. 인생 고쳐서 잘못 사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이제 그냥 앞으로 전망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1월 6일날 이제 결판 나는 날인데, 1월 6일날 이게 이제 무산시켜야 될 거라고요. 1월 6일날 트럼프 쪽으로 뒤집기는 어렵고, 무산시키면 컨틴전시 일렉션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하원 대표단이 모여서 뽑으니까 트럼프가 가능해져요. 근데 1월 6일날 무산시키려면 1월 5일까지 어마무시한 짓을 저질러 놔야 돼요. 트럼프가. 근데 그런 짓을 저질러 놓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피터 나바로 보고서가 이게 살벌한 보고서예요. 36페이지짜리. 저거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예요. 피터 나바로는 대통령 특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인 자격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DNI에서 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가 아마 중국을 딱 찝을 것 같거든요, 배우로. 그 다음에 아까 솔라윈드 사건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도는 얘기는 러시아다. 근데 오늘 트럼프 트윗 보니까 두 가지. 하나, 솔라윈드의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두 번째, 솔라윈드의 배우가 러시아라고 자꾸 그러는데 중국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윗을 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법도 계속 돼야 되고 주법원 투쟁, 주의회 투쟁, 연방대법 투쟁 이게 던지가 계속 돼야 돼요.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그 폭로가 제대로 된 이게 중국에 확실히 개입했다. 그 다음 솔라이드도 저 중국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사이버 워페어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어떤 틀이 잡히면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1월 5일까지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고 그게 힘들면은 그냥 밀려가면은 지금처럼 밀려가면은 1월 6일 날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보통 하와이에서 한번 뒤집은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상원에 100명 중에 64명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케네디. 그래서 하와이를 하원도 민주당이 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 힘으로 하와이를 닉슨에서 케네디를 뒤집어 갖고 케네디가 당선됐거든요. 1960년 선거에서. 근데 지금은 공화당 의원이 상원에 50몇 명인데 그 중에 3, 40명도 이런 걸로 트럼프 위해서 칼 뽑을 사람은 30명, 40명 안 돼요. 70명은 반대인데. 하원은 아예 공화당이 소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명단이 여기서도 갖고 저기서도 가서 이게 뒤집힌다. 는 거는 지금 상태에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로 1월 6일 날 확정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지금 트럼프 1월 6일 날 대규모 시위 불러놨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쟤들이 거기에 반발할 거 아니에요. 쟤들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빅미디어 빅텍 법조 세 군데 잡아야죠. 그러니까 빅미디어 빅텍 법조를 그러니까 CNN이 선동질 못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뭐냐. 뉴욕타임스가 선동질 못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뭐냐. 걔들이 계속 선동질하면 이거 아주 골아픈 유혈 사태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있는데 척단은 저는 못하겠어요. 트럼프가 일을 저질러서 성공할 거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고 성공할지 모르겠고. 그러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방장관 대행이 특수부대 작전권을 자기 직속으로 가지고 온 거. 그 다음에 국방부에 어저께죠. 바이든을 위한 브리핑을 국방부가 일방 중단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국방장관 승계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한테 못 가고 지금 있는 그게 크리스 밀러인가? 크리스 밀러 같은 성격의 사람들로 계속 승계되도록. 다시 말하면 크리스 밀러 잡아 죽여도 그 아래가 국방장관, 그거 잡아 죽여도 그 아래 국방장관. 그래서 한 서너 개를 승계 순서를 잡아놨다고 해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트럼프가 시드니 파월하고 마이클 플린하고 해서 회의를 했죠. 이 사람인데 무슨 특별검사로 임명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한국 언론, 한국 유튜버들 떠드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 저 사람들은 특별검사 하면은 오히려 트럼프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두서없이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저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자유민주 정부의 무슨 핵심 요직을 맡는다면 정부에 엄청나게 부담 주거든. 저는 밖에서 리베로로 뛰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그걸 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의외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뭐냐? 트럼프의 백신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에 걸린 게 백신을 국민이 맞고 나면 면역력 생겼다 그래서 다 광화문으로 튀어나와서 저 새끼 때려 없겠다고 나와요. 백신을 안 넣으면 저 새끼가 무능해서 우리가 백신을 못 맞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분노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 게임이 원래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게임인데, 지금 중국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악화된 거 아니에요? 중국산 코로나의 원천에 대한 솔루션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원군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트럼프가 집권하냐, 바이든이 집권하냐. 트럼프 집권하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거랑 반대되는 경우로만 생각하시면 트럼프 집권하면 장담합니다. 어떤 점에서 집권을 하게 되냐면 미국 대선의 원흉이 중국이다라고 지정하고 집권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코로나 퍼뜨렸어?
대선을 침투해서 건들라 그래. 이러면 전쟁이다요. 그래서 미중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서로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판돈이 커져서 미국의 주류 제도권들이 전부 트럼프를 버리려는 게 그 이유일 거라고 난 생각해요. 판돈이 너무 커졌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판돈이 너무 커졌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미국도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누려온 영향력, 지금 내가 누려온 이권, 지금 내가 누려온 권력이 침해받는 거에 대해서 이 잘난 사람들은 못 참는 거거든요. 못 참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을 거라고. 야 트럼프 네가 뭔데 임마, 너 때문에 지금 천지사방 다 뒤집히고 너 좀 물어가야겠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범털들도 반 트럼프, 뭐 대법원도 반 트럼프, 주 법원도 반 트럼프, 주의회도 꿈질할 거예요. 주지사는 너 말할 것도 없어. 언론 다 반 트럼프. 이게 다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그 사회의 상류층에 살아가는 방식, 상류층이 형성하고 있는 그 생태계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우리들도 다 그거 하자고 모인 거예요. 그 끔찍한 비즈니스로 모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쟤들이 상류층 나오면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지. 근데 자식들이 양아치가 상류층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버리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거든. 그러나 쟤들 입장에서 내가 양아치 짓을 해서 쟤들이 덤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냥 내가 잘난 내 밖으로 왜 건드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걔들 입장에서. 이게 판돈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무력화되고 나면은 북한 급변사태 임박할 겁니다. 북한이 아마 이거 바로 들고 나면 북한 애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붙는다고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중국에 잘못 붙었다가 자기들 날려버리고 중국과 비슷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소장체제로 만들지 모른다. 이런 그 저거가 있다고. 이런 얼마나 잔인한지 아니까 이 게임이. 그럼 자기 손에 들고 있을 때 파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이제 문팔육 내부분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하수인.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나 뭐 저기 완전 멘붕 될 거라고요. 내부분이 무지하게 심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바래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조그만 힘이라도 계속 결집해 가면서 좀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1cm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은 무지막지하게 살벌한 내전 나는데 이 내전이 2년이면 승부납니다. 대표적인 게요. 저 미국 대법원이 저렇게 개판인 것 같아도 그저께 엄청난 걸 결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언제 새로운 표시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은요.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근데 인구 센서스를 할 때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묻질 않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거 지금 실제로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트럼프 진영에서 인구 센서스 할 때 시민권자라고 묻게끔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저께 이겼다고요. 그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수 조정을 해서 의석수를 조정해버리면 민주당의 25석 아래 내려가고 공화당의 25석 위로 올라와요. 하원이. 아니면은 하원수로 아예 줄여버리면 민주당만 25석 내려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원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걸려있어요, 지금. 대법원 그렇게 판결 났어도 바이든 집권하면 그렇게 안 갈 거고.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줄줄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이게 들어먹던 안 들어먹던 간에 지금 미국은 바이든 집권하면 무지무지한 내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선거 때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참으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미중 전쟁은 봉합할 거예요. 바이든 집권하면. 너 중국 간첩 같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문제인데 얘가 이게 한반도 정책을 너를 뛸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에다 내주는 것처럼 가다가 내부에서 반발했으면 어마뜨거라서 180도에서 또 초강경으로 갔다가 또 내주는 이게 널 뛰면서 여기서 무슨 일 발생할지 몰라요. 이거. 전쟁. 근데 전쟁도 제대로 해서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설건 들여놓고
빠져나오고 우린 뭐 핵시설 다 폭격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내부는 이제 무슨 민족 찾고 평화 찾고 이제 반미에서 뒤집어지고 별일 다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이든이 만약에 저 바이든 집권은 찬탈에 임파스터인데 영어로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 잡는 거 찬탈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그 슬기롭게 몸 안 다쳐가면서 그러나 굉장히 지능적이고 상대방 굉장히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가야 돼요. 한 2, 3년 굉장히 한 2년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